안녕하세요. 며느리는 그저 아들의 아랫사람이라 생각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인생 망칠 뻔한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중소기업 관리직이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셨죠. 언니와 저 이렇게 두 자매였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했어요. 주말이면 가족 모두 함께 근처 공원에 소풍을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곤 했죠. 특히 아버지는 저희 자매에게 항상 꿈을 크게 가지라고 하셨어요. 미래야, 넌 뭐든 될 수 있어.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라라고 자주 말씀하셨죠. 하지만 제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우리 가족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다니시던 회사가 갑자기 부도나면서 직장을 잃으신 거예요. 처음에는 곧 다른 일자리를 구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었죠. 아버지는 실직 후 깊은 우울증에 빠지셨어요. 처음에는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다가 점점 술을 마시기 시작하셨죠. 저녁이면 어김없이 술에 취해 들어오셨고 가끔은 어머니와 큰 소리로 다투시기도 했어요. 어린 마음에 너무 무서웠지만 언니와 저는 그저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기만 했죠.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 어머니가 저희를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 할머니 댁으로 갔죠. 잠시만 있다 올 거야. 아빠가 좀 진정되시면 다시 돌아갈 거야 라고 하셨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걱정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다녀오셨어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상태가 나아지길 바라며 희망을 가졌죠. 하지만 매번 실망스러운 얼굴로 돌아오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희도 점점 희망을 잃어갔어요. 아빠가 술을 그만 마시겠대. 이번에는 정말 좋아지실 거야. 어머니의 말씀에 저희도 처음에는 기대를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었죠.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셨고 어머니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술을 계속 마셨어요. 별거 생활은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했죠. 그동안 저희 가족의 생활은 정말 힘들었어요. 어머니는 식당 일을 시작하셨고 언니는 고등학생이었지만 학교가 끝나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죠. 저는 공부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지만 가족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봄 갑자기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업 중이었는데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복도로 나와 전화를 받았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래야,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야 해. 아빠가 위험해.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 대답했는지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저 기계적으로 가방을 챙겨 학교를 뛰쳐나왔죠. 언니한테 연락했더니 언니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곳에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어머니가 창백한 얼굴로 서 계셨죠. 우리를 보자마자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아빠가 간 부전으로 위독하대. 의사 선생님께서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아버지의 간 기능이 거의 망가져서 위독한 상태라고 하셨죠. 오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간경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었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은 지금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현실감이 없어졌죠. 마치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언니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엉엉 울었고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병원에서 며칠을 보냈어요. 아버지의 상태는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우리는 그저 기적을 바랄 뿐이었죠. 하지만 결국 아버지는 우리 곁을 떠나셨어요. 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때였죠.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었어요. 그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죠.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함만 가득했어요. 아버지의 장례식 날 저는 오랜만에 이모를 만났어요. 이모는 어머니의 언니셨는데 젊은 시절 외국으로 유학을 다녀오신 후 한국에서 자리를 잡으셨대요.
학업을 마치고 귀국하신 이모는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시면서 가정을 꾸리셨죠. 그동안 저희 가족과는 가끔 연락만 주고받았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이모가 저희 가족을 불렀어요. 미래야, 선영아, 너희 둘 다 이모 집에서 살래? 이모부랑 나랑 얘기해봤는데 우리가 너희를 돌봐주고 싶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얼떨떨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이모의 손을 잡으셨죠. 언니 정말 고마워요. 제가 지금 애들을 제대로 돌볼 형편이 안 돼서. 이모부는 꽤 성공한 사업가셨어요. 중견기업의 사장이면서 동시에 회사가 입주해 있는 건물의 주인이기도 했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셨고 저희를 돌볼 여력이 충분해 보였어요. 결국 저와 언니는 이모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식당 일을 계속하시면서 저희 학비를 보태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이모와 이모부는 극구 만류하셨죠. 동생, 그 돈으로 동생 앞길을 준비해. 애들 걱정은 우리가 할 테니까. 이모 집으로 이사한 첫날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낯선 환경, 그리고 어머니와 떨어진다는 사실이 너무 두렵고 슬펐거든요. 하지만 이모와 이모부 그리고 사촌들이 저희를 너무나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특히 이모부가 저희를 친딸처럼 대해주신 게 정말 감사했죠. 미래야, 선영아, 이제부터 우리 집이 너희 집이야. 편하게 지내렴. 공부도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해. 우리가 다 지원해줄게. 이모부의 그 말씀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처음 몇 주 동안은 어머니와 자주 통화를 했어요. 어머니는 항상 잘 지내고 있니? 불편한 건 없어? 라고 물어보셨죠. 저희도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자주 연락드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와의 연락이 점점 뜸해졌어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바쁘신가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연락이 뜸해지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언니와 저는 서로 눈치를 보며 엄마가 우리를 피하시는 것 같아라고 속삭였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머니께 전화가 왔는데 그마저도 점점 짧아졌어요. 잘 지내니?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식의 짧은 대화만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죠. 저희가 더 이야기하고 싶어 해도 어머니는 항상 엄마 지금 바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라고 하셨어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어머니께 물었어요. 엄마, 우리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때 어머니의 대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미래야, 너희가 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야. 엄마가 너희를 볼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 그 말을 듣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깊은 죄책감과 자책을 느낄 수 있었죠. 아마도 아버지의 죽음과 우리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어머니를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도 어머니와의 관계는 개선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멀어진 것 같았죠. 명절에도 어머니는 일이 바빠서라는 이유로 저희를 만나지 않으셨어요. 저희는 이모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냈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와 언니는 점점 이모 가족을 진짜 가족처럼 여기게 되었어요. 이모와 이모부는 정말 친부모같이 저희를 돌봐주셨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서운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면서 나는 꼭 성공해야 해라고 다짐했거든요.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주말에도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죠. 그때 회계사의 꿈을 갖게 되었어요. 숫자를 다루는 게 재미있었고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점도 마음에 들었거든요.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도 그 열정은 계속되었어요. 회계학과에 들어가서 전공 공부에 매진했죠. 이모와 이모부는 제가 원하는 만큼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등록금은 물론이고 학원비까지 내주셨죠. 미래야, 너는 우리 딸이야. 네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게 우리의 행복이란다라고 자주 말씀해 주셨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이모 가족의 지원은 계속되었어요. 덕분에 저는 오롯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그렇게 3년의 준비 끝에 마침내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합격 발표를 확인했을 때의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눈물이 났죠.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제 정말 제 꿈을 이루게 되었다는 실감이 밀려왔어요. 소식을 들은 이모네 가족들은 정말 기뻐하셨어요.
이모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고 이모부는 미래야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사촌들도 축하한다며 제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왔어요. 그리고 뜻밖에도 어머니께서 축하 자리에 오셨어요. 오랜만에 뵙는 어머니는 많이 수척해 보이셨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를 띠고 계셨죠. 미래야 정말 대단해. 엄마는 너가 정말 자랑스러워. 어머니의 그 말씀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축하 자리가 무르익을 즈음 이모부가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미래야, 우리 회사에서 회계사로 일해보는 건 어때? 네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야.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대기업이나 회계법인에서 경력을 쌓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 가족 회사에서 일하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이모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회사에서 경험을 쌓고 싶어요라고 조심스럽게 거절했죠. 하지만 이모부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미래야,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야. 중소기업의 회계 실무부터 부동산 관리까지 폭넓은 경험을 쌓을 수 있지. 그리고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어. 이모부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었어요. 게다가 익숙한 환경에서 첫 경력을 쌓을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으로 느껴졌죠. 일단 경력이라도 쌓자라는 생각에 결국 이모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네, 이모부 감사합니다. 열심히 배우고 성장하겠습니다. 제 대답에 이모부는 환하게 웃으시며 그래, 미래야 너의 앞날이 기대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모부의 제안으로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저는 낙하산이라는 인식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모부께 정식 채용 절차를 밟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이모부는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고 다른 지원자들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해주셨어요. 서류 전형부터 시작해서 실무 테스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원진과의 면접까지 모든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고 다행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정식으로 채용되니 회사에 들어가서도 당당할 수 있었죠. 입사 후 처음 몇 개월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학교에서 배운 것과 실무는 많이 달랐고 새로 배워야 할 것들이 산더미 같았죠. 하지만 동료들의 도움과 제 열정으로 조금씩 업무에 적응해 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의 재무 상태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리 회사 건물에 입주한 다른 회사들의 재무 상태도 점검하게 되었죠. 그중 한 회사가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이었어요. 그 회사의 재무 상태를 검토하기 위해 미팅을 가졌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를 만났어요. 미팅 자리에서 그가 자신을 소개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외과 전공의로 일하고 있어요. 이 회사 대표님과 친분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기에 오늘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준호 씨의 소개를 들으니 궁금증이 생겼어요. 의사인 그가 왜 의료기기 회사의 재무 상태 미팅에 참석한 걸까요? 그는 마치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설명을 이어갔어요. 제가 전공의이긴 하지만 그래도 의료 지식이 있다 보니 이 회사에서 개발 중인 의료기기들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어요. 오늘은 새 제품 개발에 필요한 예산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러 왔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갔어요. 의료 현장의 실제 수요와 의료진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의료기기 개발에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준호 씨의 지적이고 성실한 모습에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준호와의 첫 만남 이후 우리는 회사 건물 내 카페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었어요. 처음엔 업무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점차 개인적인 대화로 발전했죠. 바쁜 전공의 생활 중에도 준호는 꾸준히 연락해왔어요. 힘든 수술을 마치고도 전화해서 의료기기 아이디어를 나누곤 했죠. 그의 열정과 따뜻함에 점점 마음이 끌렸어요. 우리의 첫 데이트는 서울 의료원 근처 공원이었어요. 서로의 꿈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의 가치관이 잘 맞는다는 걸 느꼈죠. 연애 초기엔 각자의 바쁜 일정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극복해 나갔죠. 준호는 작은 선물과 편지로 마음을 표현해 주었고 저는 그의 힘든 병원 생활을 응원했어요. 어느 날 준호가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그 순간 저도 제 마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준호는 우리가 처음 데이트했던 공원에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고민도 많았어요.
특히 서로 다른 가정 배경이 걱정되기도 했죠. 하지만 우리의 사랑과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죠. 특히 준호의 부모님을 처음 뵈었을 때의 일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드디어 준호의 부모님을 뵐 날이 왔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그의 부모님 댁을 방문했죠. 처음 뵙는 예비 시부모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은근히 제 직업과 수입, 그리고 재정 상황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인 줄 알았는데 대화가 진행될수록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예비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미래야,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 그리고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셨죠. 준호가 아직 전공이라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잖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말이야. 그리고 새 부부가 돈 관리하는 게 쉽지 않을 테니 내가 결혼 초에는 돈 관리를 좀 도와주는 게 어떨까 싶어 아이를 가지기 전까지만이라도.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건 명백히 우리 부부의 삶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고 생각했죠. 깊은 숨을 한 번 들이쉰 후 저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준호와 저는 둘 다 성인이고 우리의 재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둘의 수입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서로 의논해가며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죠. 저희의 독립성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조언이 필요할 때는 여쭤보겠지만 기본적인 재정 관리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으셨고 준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곧 준호가 저를 지지해 주었죠. 어머니, 미래 말이 맞아요. 저희가 알아서 잘 해나갈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단호하게 거절의 뜻을 밝히자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뜻을 굽히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오셨죠. 아이고, 우리 미래 며느리가 대단하시네.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비아냥거리는 듯한 톤이 묻어났어요. 회계사 일 좀 한다고 우리 아들 집안 살림을 다 꾸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 저는 침착하게 대응하려 노력했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네가 지금은 몰라서 그래. 의사 부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아? 준호가 밤새 당직 설 때 너가 어떻게 감당할 건데? 내가 도와주겠다는데. 그걸 거절하다니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얘기구나. 준호가 중재하려 했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들은 채 만체했어요. 나중에 후회하지나 마. 우리 준호 너무 고생시키지 말고. 예비 시어머니의 우리 준호 너무 고생시키지 말고라는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걱정되신다면 결혼은 없던 일로 하죠. 제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셨지만 곧 당당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그래, 그게 낫겠어. 우리 준호한테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어. 준호가 화를 내며 어머니를 말렸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미래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오히려 준호에게 화를 내셨어요. 너 지금 어미한테 큰 소리 치는 거야?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넌 아직 철이 없어서 몰라. 이 상황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실례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준호가 따라 나와 무릎까지 꿇고 제게 말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죠. 미래야,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원래 저러시진 않아. 내가 잘 설득할게. 제발 시간을 좀 줘. 준호의 말에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상황이 앞으로 우리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려웠죠. 준호 씨, 나도 시간이 필요해요.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았어요. 알겠어. 내가 꼭 해결할게. 우리 관계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저는 자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왔죠.
얼마 후 준호가 연락해 왔어요. 미래야, 어머니를 설득했어. 이제 우리 관계를 인정하시겠대. 나를 믿어도 좋아. 다음 주에 상견례 어때? 처음엔 믿기 힘들었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가 그렇게 쉽게 바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준호를 믿기로 했죠. 이모와 이모부께 상견례 날짜를 알리고 참석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어머니께도 연락드렸지만 솔직히 오실지 의문이었어요. 어머니와의 관계가 여전히 소원했거든요.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놀랍게도 예비 시어머니는 준호의 말대로 조용히 계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어떻게 마음이 바뀌셨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죠. 하지만 저는 그 침묵이 불안했어요. 표면적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속으로는 이 평화로움이 얼마나 갈지 걱정됐죠. 반면에 이모부는 정말 신나 보이셨어요. 저를 자랑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셨죠. 우리 미래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는지 모르십니다. 이모부가 말씀하셨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일인데 미래의 반에 다리가 불편한 전학생이 왔대요. 이모부는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가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걸 본 미래가 자진해서 도우미가 되겠다고 나섰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말이에요. 미래는 매일 아침 일찍 등교해서 그 친구를 교실 문 앞에서 기다렸대요. 그리고 함께 교실로 들어가 가방을 들어주고 책상에 앉는 것을 도와줬죠. 쉬는 시간에는 화장실도 함께 다녀오고 점심시간에는 급식 받는 것도 도와줬대요. 이모부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방과 후에는 그 친구의 공부도 봐주고 숙제도 함께 했대요. 덕분에 그 전학생이 반에 잘 적응할 수 있었고 다른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도와주게 되었답니다. 선생님께서 너무 감동하셔서 미래에게 모범상을 주셨대요. 하지만 미래는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반 친구들 모두가 함께 했어요. 라며 반 전체가 상을 받게 했답니다. 어렸을 때 일이라 저조차도 기억이 잘 안 나는 일을 말씀하시는 걸 보고 쑥스러워했죠. 이모부의 말씀에 다른 예비시댁 가족들도 흐뭇해하셨고 준호는 자랑스러운 듯 미소 지었어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았죠.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침묵은 그리 길지 않았어요. 한참을 조용히 계시다가 갑자기 입을 여셨죠. 그 한마디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렇게 공부 잘하고 똑똑한 여자가 어른 알기를 우습게 안아보네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좋았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살얼음판으로 변했죠.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예비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이모부가 당황한 듯 말씀하셨어요. 아,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아니, 저번에 우리 집 왔을 때는 어른 앞에서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말 한마디를 안 지길래 원래 그런 앤가보다 했는데 어렸을 땐 다른가 궁금해서요. 예, 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예의를 쌈싸먹었니? 준호가 황급히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고 모두의 얼굴에 당혹감이 역력했어요. 이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차분히 대화로 풀어보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날 선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오해는 무슨 오해요? 새로 부부가 되고 우리 아들이 대단한 의사 될 사람인데 돈 관리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 내가 봐주겠다 말했더니 버릇없이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는데 제가 무서워서 결혼시키겠나요? 예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말이 공기를 가르자 방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모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예비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사부인,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새로 부부가 되는 건 아이들인데 왜 사부인이 돈 관리에 신경을 쓰세요? 그리고 사부인보다는 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우리 미래가 돈 관리는 더 잘할 것 같은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모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래는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얼마나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는지 사부인은 모르실 겁니다. 오히려 지금 사부인의 행동을 보면 누가 누구한테 버릇없이 행동했다고 말할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모부의 말에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이런 무례한, 이 결혼 없던 걸로 합시다. 준호야, 당장 집에 가자. 하지만 준호는 흔들림 없이 제 옆에 서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 여기 있을 겁니다. 가실 거면 혼자 가세요. 예비 시어머니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튀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한 건 너 때문이라며 테이블 위에 물컵을 거칠게 움켜쥐더니 제 얼굴을 향해 물을 뿌렸어요. 차가운 물이 제 얼굴을 적시는 순간 방 안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 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제 어머니가 폭풍처럼 들이닥쳤어요. 어머니는 주저없이 예비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감히 내 딸에게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니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순식간에 상견례 자리는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준호와 이모부가 필사적으로 두 분을 말리려 했지만 분노의 불길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는 상견례에 모든 사람이 도착한 직후에 이미 오셨던 거예요. 하지만 문 앞에서 이모부가 저를 자기 딸처럼 소개하며 자랑하는 모습을 보셨대요. 이모부의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에 어머니는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 하셨어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돌아가려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막 떠나려는 찰나 예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대요. 어머니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문 앞에 서서 모든 대화를 듣고 계셨던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말들, 이모부의 변호,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게 물을 뿌리는 장면까지 어머니는 모든 것을 지켜보셨대요. 그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어 어머니가 나중에 말씀하셨어요. 너가 당하는 걸 보고 있자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너를 내팽개쳤는지 깨달았어. 그래서 참지 못하고 달려들었던 거야.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보호 본능에 감동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상황이 더 악화된 것 같아 걱정됐죠. 결국 그날의 사건으로 저는 파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며 험담을 퍼부었고 그렇게 아수라장이었던 상견례는 끝이 났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런 집에 시집가지 않은 게 다행이라며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하지만 유일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준호였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도 준호는 계속해서 저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사과했어요. 미래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다 고칠게라며 끈질기게 연락해왔죠. 하지만 저는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 문득 의문이 들었어요. 어떻게 준호가 그토록 강경하던 예비 시어머니를 잠시나마 조용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 결국 저는 물어보고 말았어요. 준호 씨, 어떻게 어머님을 설득하신 거예요?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어머니는 내가 보내주는 생활비로 생활하고 계셔. 내가 생활비를 끊겠다고 협박했더니 어쩔 수 없이 그러시겠다 한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준호의 그런 노력이 가상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의 가정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지 실감하게 되었죠. 준호 씨 그렇게까지 하신 노력은 고맙지만 저는 결정을 바꿀 수 없어요. 준호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준호 씨,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이게 최선의 선택일 거예요. 그렇게 저는 준호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어요. 파혼 이후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일에 집중했죠. 회사에서의 업무, 이모부와의 대화, 동료들과의 교류, 모든 것이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파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준호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미래야, 나 어머니와 완전히 연을 끊었어. 이제 독립해서 살고 있어. 우리 다시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면 안 될까?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미 지나간 일을 다시 되돌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준호 씨,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났어요.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이에요.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 후로도 준호는 몇 번 더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준호가 더 이상 회사에 나타나지 않는 거였어요.
준호는 우리 회사 직원은 아니었지만 회사 사장님과 친분이 있어 자주 들렀거든요.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가 싶었지만 날이 갈수록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었죠. 궁금증을 참지 못해 동료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준호 씨 요즘 못 봤어? 왜 안 오는 것 같아? 동료의 대답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아, 미래 씨가 모르셨구나. 준호 씨 지방에 있는 큰 병원으로 발령받아 갔대요. 이제 이 회사에는 더 이상 오지 않을 거라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묵직해졌어요. 준호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왜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며칠 뒤 우연히 준호의 친구를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에게 준호의 근황을 물어봤죠. 준호가 갑자기 지방으로 갔다면서요? 무슨 일 있나요? 준호의 친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사실 준호가 미래 씨와 마주치는 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새 출발을 하고 싶다며 지방 병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어머니와도 관계를 정리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준호가 서울에서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났다는 사실에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교차했죠. 이렇게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제 경험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또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제가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은 사랑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가치와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다고 해도 그 주변 사람들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어요. 우리의 삶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엮여 있다는 걸 실감했죠. 여러분도 인생에서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 오면 주변의 의견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결과들을 신중히 고려해 보세요. 동시에 그 결정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포기하지 말고 자신을 믿으세요.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행복이 주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